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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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십니까. 생물 기본 4회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기출문제 먼저 풀어보시죠. 기출문제 16년 21번이네요. 예, 16년 21번. 진핵세포의 세포 골격을 구성하는 단백질은, 답은 5번 액틴이죠. 바로 보시면 아실 수 있죠. 그러니까, 미세 소관의 구성 단백질은 튜뷸린이고, 그 다음에 미세 섬유가 액틴이고, 그거는 쉽게 암기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섬유는 뭐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세포에 따라서 뉴로필라멘트, 신경섬유도 있고, 라민도 있고, 케라틴, 비멘틴. 그 4개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번의 콜라겐은, 얘는 단백질인데, 세포 내에 보통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포에서 분비를 해서 세포 바깥쪽에 존재를 많이 하고요. 뭐 피부나 몸에 많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분비 단백질이라는 거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 이번에 미오신은 액틴 마이오신 많이 말씀드렸죠. 근육세포에 있는 2가지 단백질 중에 하나고, 근육은 액틴하고 마이오신 덩어리가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수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3번, 4번 디네인, 키네신은 모터 프로틴이었죠. 그러니까 세포 소기관이나 소낭을 자기가 끌고서 미세 소관이란 도로 위를 이렇게 걸어가거나 달리는 그런 소낭을 이동시키는 단백질이죠. 그래서 세포 골격을 구성하는 단백질은 액틴 하나뿐입니다. 다음 문제 18년 26번이네요. 진핵세포의 세포 골격 문제죠. 세포 골격은 진핵세포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 식물세포는 좀 세포벽이 있어서 세포 골격이 그렇게 정교하지 않고, 원핵세포도 세포벽이 있고, 진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 골격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포 골격 그럼 진핵세포에 관련된 내용이고, 첫 번째 기억번, 동물세포가 분열할 때 그 수축환의 주성분은 미세섬유이다. 이거는 금방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축환, 동물세포가 분열할 때는 이렇게 세포질이 안쪽으로 함입해서 2개가 잘라진다고 말씀드렸고, 세포막이 안으로 함입하죠. 그 세포막을 거의 전담하는 게 미세 섬유이기 때문에 미세 섬유가 수축환을 형성한다는 거 쉽게 맞추실 수 있고요. 맞는 질문이죠. 니은번 유사분열 M기에서 염색체를 이동시키는 방추사는 미세소관으로 구성된다. 예, 미세소관은 가장 굵은 관이기 때문에 가장 큰 움직임 2가지만 담당한다고 했죠. 그래서 세포 전체의 이동, 그러니까 편모, 선모, 정제의 꼬리,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 DNA, 염색체의 이동에만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미세소관 답이고요. 미세소관 또 하나의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포 소기관이 이동할 때 도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직접 이동시키는 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맞는 지문이고요. 디귿번 핵막을 지지하는 핵막층의 구성 성분은 중간 섬유이다. 라민이죠. 예. 그래서 라민의 LAM이 레이어 어원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거고, 중간 섬유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기 때문에 답은 5번이네요. 다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물질 이동 쪽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년 21번. 15년 21번. 네. 3투에 관한 문제죠. 기억번 보시면은 세포막을 통한 물의 확산 현상이다. 요거는 지난번보다 약간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확산하고 삼투를 배우셨죠. 근데 확산하고 삼투는 결국 같은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삼투는 확산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용액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물에다가 포도당을 녹여서 용매는 액체, 용질은 고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실제 용액의 정확한 정의는 그 물질이 용질이 고체인지 액체인지 기체인지 상관없습니다. 용매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 다 그 세 가지 상을 다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 이제 합금이죠. 구리하고 아연이 있을 때 구리 70%, 아연 30%를 섞으면 그거는 용액이 됩니다. 화학적으로는 용액의 개념이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용질, 용액 모두 그게 고체인지 액체인지 기체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예를 들면 그 순수한 물에 에탄올이 20% 정도 녹아 있다. 그러면은 용매가 물이 되고 용질이 에탄올이 되죠. 반대로 순수한 에탄올에 물이 20% 녹아 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에탄올이 용매, 물이 용질이 됩니다. 그래서 용매하고 용질은 사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정한 개념에 지나지 않고요. 그래서 그냥 좀 다수를 차지하는 걸 보통 용매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 물질 입장에선 나는 용질이야, 난 용매야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투를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굵은 동그라미들은 이제 용질을 표시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삼투를 생각을 할 때 이쪽이 용질이 삼투는 이쪽 방향으로 일어나는데 우리는 용질의 농도를 생각을 하죠. 용질의 농도가 낮고 높은데 어떻게 물질이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동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 물질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는 뭐 확산 현상이니까 너희는 절로 가도 되고 저쪽 애들은 일로 오면 안 돼, 이런 개념이 없죠. 그냥 물질들은 그냥 자유롭게 이동할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용매의 농도가, 그러니까 용질하고 용매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쪽이 용매의 농도가 작고 이쪽이 용매의 농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들은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용매 측면에서 보면 이쪽이 용매들이 많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애들은 많지만, 반대로 여기는 용매 분자들이 적기 때문에 가는 애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 의해서 이쪽으로 용매들이 이동하는 것 뿐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용매들이 양쪽 양이 같아지면 이동하는 속도가 같아지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좌측이나 우측이나 용질의 농도도 좌우측이 같아지고 용매의 농도도 좌우측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원리 자체가 확산이나 삼투나 똑같고요. 그래서 삼투는 확산에 포함되는 개념이라는 거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지문을 보시면 기억번에 세포막을 통한 물의 확산 현상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출제하신 분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을 생각하고 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된다는 거 저거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고, 니은번
용질이 세포막을 통과하면서 일어난다. 용질이 아니라 용매가 통과하는 거죠. 용질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통과를 못합니다. 디귿번 3투에 의해 용질의 농도 기울기가 커진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자의 개수에 의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쪽 농도들이 같아집니다. 3투든 확산이든. 틀린 지문이죠. 그 다음 리을번 막의 선택적 투과성과 용질의 농도 기울기 때문에 생긴다. 예,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기억 리을번이 맞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년 22번. 16년 22번. 세포에서의 물질 수송, 그러니까 확산이나 삼투까지 다 포함하는 문제네요. 기억번 3투는 세포막을 통한 용질의 확산이다. 또 나왔죠. 용매 확산이죠. 그리고 확산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확산이니까 아니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 니은번 폐포로부터 대기로의 CO2 이동은 세포막을 통한 능동 수송에 의해 일어난다. 얘는 사실 지난번 강의 때 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히 강조는 안 드렸는데 O2하고 CO2 일단 그 확산을 보시면 단순 확산하고 촉진 확산을 보셨죠. 단순 확산은 세포막만 관여하는 거고 촉진 확산은 막 단백질이 있어야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 확산의 얘기인데 단순 확산의 경우는 물질이 크기가 작고 극성이 없거나 약하면은 통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O2, CO2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확산에 의해서 이 물질이 이동하는 겁니다. 능동수송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지문은 중요하니까 표시해놓고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기체 교환이 일어나죠. 그래서 폐포는 그 몸과 외부의 대기가 맞닿는 끝부분이죠. 그리고 저 각 조직의 세포들에서도 다시 기체 교환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몸 안에는 산소를 집어넣고 이산화탄소를 빼오고 그다음에 폐포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고 O2를 받아들이죠. 근데 그 모든 과정은 세포막을 O2와 CO2가 쉽게 확산으로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고 확산으로 일어납니다. 그다음 그래서 기억 니은은 틀린 지문이고 디귿번 세포 안의 물질을 막으로 써서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세포외 배출 엑소사이토시스라고 한다. 완전히 맞는 지문이죠. 예, 그래서 디귿번 맞는 지문이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기출은 거기까지고요. 네 문제 모두 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기출에는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네요. 그러니까 생물 2권, 아니 생물 2 1권의 69페이지. 수용체 매개 세포 내 섭취인데 일단 줄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심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랫줄에 그냥 보통 색깔로 아랫줄 뒤쪽에 세포 밖에 있는 어떤 물질이 세포막에 있는 특수한 수용체에 결합한 다음 그리고 세포 내 섭취 그다음에 아랫줄에 동그라미를 하시죠. 철, 콜레스테롤, 호르몬 그리고 아래 그림은 좀 중요하니까 별표 하나 하시고 그다음 아랫줄에 철의 섭취 끝쪽에 철의 섭취 그다음 아랫줄 트랜스페린, 그다음에 중간에 혈액에서 철을 운반, 끝쪽의 세포들은 세포막 표면에 트랜스페린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세 줄 아래에 단순한 음세포 작용보다 그 효과가 수천 배나 더 크다. 그다음 아랫줄에 콜레스테롤의 흡수, 아랫줄에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의 필수 구성 요소, 뒤쪽에 세포들은 콜레스테롤을 합성하거나 세포 외액에서 흡수해야 한다. 아랫줄에 LDL,
LDL 방울까지 그으시고 아랫줄에 콜레스테롤 담음부터 다음 줄 LDL 수용체와 결합까지, 다음 세포 내 섭취, 다음 줄에 리소좀의 작용으로부터 외막이 분해되면 콜레스테롤은 세포질로. 다음 아래 그림도 중요하니까 별표 하나 하시고요. 지난 시간에 그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출입을 쭉 공부를 했는데,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개념들이 자꾸 잊어버릴 수가 있어서 좀 개념들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개념들을 구별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그거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촉진하고 삼투는, 촉진은 용질의 이동이라는 거, 아니, 확산과 삼투죠. 확산은 용질의 이동이고 삼투는 용매의 이동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능동수성부터는 에너지가 투입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근데 질문을 받았는데 좀 날카로운 질문이라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능동수성의 소디움 포타슘 펌프를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능동수성하고 그다음에 엔도사이토시스, 엑소사이토시스는 제가 ATP가 소모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투입된다가 정확한 표현이고, 소디움 포타슘 펌프 말고 이제 펌프들은 능동수송을 하게 되는데 ATP를 소모하지 않고 다른 에너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에너지는 ATP지만 ATP가 아니고 이제 뒤쪽에 공부하시면 전자의 에너지를 이용한다든가 빛 에너지를 이용하는 그 펌프들이 있거든요. 그 펌프들에 대해서는 ATP를 소모한다가 맞는 지문이 아니죠. 그래서 능동수송과 엔도사이토시스, 엑소사이토시스는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맞고, 또는 주로 ATP를 소모한다.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붙이면은 맞다고 생각해 줄 수 있는데 다른 에너지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그 정도로 어렵게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어렵게 나오면은 그 개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엔도사이토시스하고 엑소사이토시스는 앞에 세 가지하고 규모가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능동수송까지는 능동수송이 막단백질이 일으키기 때문에 막단백질이 자기보다 좀 작은 뭐 아미노산 분자 정도까지는 담당할 수 있지만 자기만한 단백질 이상 또는 그 이상 바이러스, 뭐 박테리아 이런 큰 것들은 담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준은 단백질 정도가 되고 엔도사이토시스, 엑소사이토시스는 굉장히 규모가 크다라는 것까지 그게 구별하는 포인트니까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확산에서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은, 단순 확산은 세포막만 관여되고 그다음에 촉진 확산은 막 단백질이 나와야지 촉진 확산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오늘 진도는 수용체 매개 세포 내 섭취. 네, 영어로는 리셉터 미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고, 엔도사이토시스는 아시고 리셉터는 수용체입니다. 거의 우리말로 수용체라고 좀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영어로 안 보셔도 되는데 같이 나올 수 있으니까 보시고요. 이 매개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수용체가 중재를 해줘서 그 엔도사이토시스를 일으키는 겁니다. 일단 그림을 보시면 여기 상단 그림의 좌측 보시면 여기 세포막 쪽에 막단백질들이 있죠. Y자 모양의. 얘는 특정 수용체고 특정 물질에만 결합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물질에 결합한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한 가지 물질에만 결합을 하거든요. 근데 외부에 그 물질들이 있으면 그 물질들이 수용체에 결합을 하고, 수용체에 많이 결합을 하게 되면 중간 그림과 같이 이렇게 세포막이 함입이 돼서 안으로 들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 음세포 작용 배우셨죠? 그 피노사이토시스 하고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왜 두 가지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음세포 작용은 세포 주변에 한 가지 물질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양 물질이 있을 때 그냥 다 섭취를 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다 필요하니까. 근데 얘는 딱 한 가지 물질 타겟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태평양에서 뭐 참치를 잡는다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아무데나 그물을 던진다고 잡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추적기로 뭐 초음파 같은 걸로 참치떼를 추적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물을 던지죠. 그러니까 우측의 리셉터 미디에이트는 타겟이 명확한 경우에 사용하는 기작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도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다시 보시면 철이나 콜레스테롤, 호르몬, 그러니까 특정 물질들을 세포가 받아들일 때 사용하는 기작이고요. 그래서 호르몬은 아까 수용체가 모든 호르몬마다 그 호르몬에 맞는 수용체들이 있습니다. 세포막에 있고요. 그래서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분비가 돼서 혈관을 통해서 뭐 해당 세포까지 가면 그 해당 세포의 수용체가 호르몬을 인지해서 호르몬을 끌어들이고 지금 그 중앙 조직에서 이런 명령을 내렸어. 그러니까 뭐 물질 대사를 활발하게 해.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 이 세 가지 정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호르몬 전형적이고 그다음에 철하고 콜레스테롤은 아래쪽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철에 대해서는 내려가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철분이 부족할 때 음식에서 섭취를 하게 되면 이제 소화기관에서 섭취가 되죠. 그걸 온몸에 철이 부족한 세포들에게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혈관을 타고 철 성분이 이동을 해야 되죠. 근데 철은 혼자 이동하는 게 아니고 산화환원도 되고 좀 위험하기 때문에 트랜스페린이라는 단백질에 붙어서 이동합니다. 트랜스는 이동이란 뜻이고 페린은 철이 F이니까 금방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이름 기억하시면 되고 이게 트랜스페린 단백질이면 철이 이렇게 잘 붙습니다. 이 상태로 그 혈관들을 이동하다가 이제 특정 세포에 이 세포는 지금 철이 부족한 세포겠죠. 표면에 수용체 리셉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리셉터는 이 TF의 표면을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양쪽 모양이 맞기 때문에 결합을 하고 세포막 함입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좀 쉽고요. 그다음 맨 마지막 줄에 단순한 음세포 작용보다 효과가 수천 배나 더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한꺼번에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타겟을 효과적으로 가져오는 기작이다,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콜레스테롤이 중요한데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는 빨간색으로 별표하시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LDL도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하시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동물들은 세포막에 콜레스테롤을 적정 농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세포들이 직접 합성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모자라면 외부에서 끌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도 역시 이제 혈관을 통해서 이동하는데 콜레스테롤을 많이 합성할 수 있는 게 주로 합성을 잘하는 간이죠. 그래서 세포에서 콜레스테롤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보내주는데 LDL의 형태로 보내줍니다. 뭐 책에도 나와 있지만
로우 덴서티고요. 쟤는 하이 덴서티고요. 리포프로틴입니다. 리포는 지방이죠. 리피드, 프로틴. 그러니까 단백질하고 지질이 들어있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이 지질은 주로 콜레스테롤이고요. 그래서 LDL은 세포의 콜레스테롤이 부족할 때 보내주는 패키지고, 그 다음에 HDL은 세포 내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서 얘를 폐기하거나, 그러니까 너무 많다. 그러면은 패키징을 해서 간으로 보냅니다. 그럼 간이 보관을 하거나 정말 너무 많다 그럴 땐 폐기를 하고 다른 물질로 바꿔서 사용을 하겠죠. 일단 이걸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래쪽 그림 보시면 얘도 뭐 쉽습니다. 아래쪽 그림 좌측에 보시면은 가운데 노란 동그라미들이 잔뜩 있죠. 콜레스테롤들이고, 그 다음에 얘는 지질이기 때문에 소수성이죠. 혈관 속에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바깥쪽에 인지질 막으로 포장을 합니다. 근데 인지질은 여기선 이중층이 아니고 단일층이죠. 내부는 소수성이고 외부는 친수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핑크색으로 돼 있는 게 단백질이고요. 다음 중간쯤 그림을 보시면 이 LDL이 세포 근처에 가면 이 핑크색 단백질하고 세포의 표면에 수용체하고 결합을 합니다. 얘도 서로 모양이 맞기 때문에 결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세포 내부로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바깥의 인지질층은 필요 없으면은 라이소솜으로 분해를 시켜버리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측에도 줄을 좀 그어야 되겠네요. 우측의 내용도 사실 우리 시험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좀 동맥경화나 이런 성인병 관련된 것들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콜레스테롤과 지질 단백질에 대해서 별표하시고, 넷째 줄 아래 우측 지단백이, 다음 아래쪽에 LDL, HDL, 그 다음에 네 줄 아래 우측에 LDL은 간에서 생성된 콜레스테롤을 조직세포에 공급, 그다음 우측에 과다할 경우 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위험한 지단백질, 아랫줄에 비만인자, 뒤쪽에 HDL은부터 두 줄 아래 운반하는 역할, 그 다음에 두 줄 아래 HDL부터 맨 마지막 줄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까지. 그래서 LDL하고 HDL 역할은 말씀드렸고, 근데 보통 생각할 때 하이 덴서티이기 때문에 얘는 콜레스테롤이 많으니까 몸에 해로운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함정 지문으로 좀 나옵니다. 이 HDL이 높다는 건 좀 위험하거든요. 세포에다가 콜레스테롤들을 많이 보내는 상태고, 이 LDL들이 혈관 벽에 침착돼서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근데 건강검진을 했을 때 HDL 수치가 높은 경우는, HDL은 세포들이 세포 안에 콜레스테롤을 적정치만 가지고 조금이라도 남으면 바로 빠르게 간세포로 보내는 기작이 잘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HDL이 높은 사람이 건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HDL을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고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질문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가볍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71페이지에 리포솜의 활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리포솜이 워낙 중요합니다. 산업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아예 안 나온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줄을 긋고 잠깐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아래쪽에 1번 아랫줄 수용성 약물, 중간에 리포솜 내부의 용액, 우측에 지용성 약물, 아랫줄에 인지질 이중층 막에 담는다. 그다음 2번 아랫줄에 리포솜의 인지질 이중층 막이 세포막과 융합. 그다음에 3번 아랫줄에 항암제를 면역계에 파괴되지 않는 다당류로 코팅. 다음 암세포에 대한 항체를 결합. 그다음에 두 줄 아래에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 그다음 4번 두 줄 아래에 진피층에까지 미용 성분을 안전하게 전달. 그다음 5번 아래에 다중층 리보솜,
끝쪽에 지속적으로 피부에 효능을 줄 수 있고, 다음 지용성 미용 성분을 담을 수 있는 막의 면적이 늘어나, 다음 아랫줄 뒤쪽에 피부 깊숙한 곳까지부터 끝까지. 그다음에 71페이지 우측 보시면 약물 전달용 리포솜이 있죠. 그래서 아랫줄에 리포솜의 표면을 다당류부터 두 줄 아래 식균 작용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방지. 그다음에 아래쪽에 리포솜을 이용하여 그 내용 있죠. 그냥 전체적으로 표시하시고, 이 부분은 리포솜을 좀 이해하기 위한 이론이라서 활용 측면이 나올 수도 있고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부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3번 쪽만 잠깐 보시죠. 아래 지문에 3번 보시면은 항암제를 면역계에 파괴되지 않는 다당류로 코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그림을 보시면 가나다라가 있는데 나번 그림이죠. 그래서 가운데 보라색으로 이게 리포솜이 있고 안에 항암제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 같은 것들이 표면에 있죠. 다당류를 붙인 거고 끝에 항체가 있습니다. 다당류를 붙이는 이유는 면역세포가 균 같은 걸 찾아내서 잡아먹고 죽일 때는 표면을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면역세포가 이렇게 손이 있어서 지나가는 세포를 이렇게 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건드렸을 때, 너는 나하고 같은 우리 몸의 세포구나. 그 표면에 주로 막단백질의 다당류죠. 다당류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과 같으면은, 얘는 셀프다. 그러니까 셀프와 넌셀프를 구별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세포다라고 인식을 하면 그냥 보내주지만 좀 다르다 그러면은 바로 잡아먹어 버립니다. 근데 그냥 리포솜만 있으면은 얘도 좀 이상해 그러고 바로 잡아먹히거든요. 그래서 다당류들을 이렇게 길게 붙이는데 좀 혼동시킨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당류가 없는 것보다는 면역세포의 검문을 잘 통과하죠. 그 다음에 끝에 항체가 붙어 있는데 항체는 항체 끝부분이 다른 물질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서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체는 항암세포의 표면에 있는 물질하고 결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라이포솜의 형태를 인체에 투입하게 되면 이 항체가 지나가다가 암세포를 만나면 암세포 막에 부착됩니다. 그러면 이 리포솜하고 암세포 막이 융합할 수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항암제가 암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측에 리보솜을 이용하여 세포로 공급할 수 있는 물질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단백질, 지방부터 각종 미용 성분까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람이 원하는 거 뭐든지 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출입 마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효소고요. 효소는 아시겠지만 한 번도 기출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효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고민스럽긴 한데 좀 가볍게 공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효소 이론을 알고 있어야지 잘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그래도 언젠가는 좀 낮은 빈도라도 기출이 될 거라고,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 줄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 86페이지 동그라미 1번 아랫줄 화학 반응이 쉽게 일어나게 하는 생체 내 촉매. 다음 아랫줄 기질 특이성 활성화 에너지를 낮춤으로써 끝까지. 방금 기질 특이성하고 활성화 에너지 쪽은 좀 붉은색으로 표시하시고 별표 하나 해주시고 다음 양가로 1번의 두 줄 아래 반응 분자들이부터 끝쪽에 활성화 에너지까지 다음 쭉
세 줄 내려가서 효소에서 화학 반응에서부터 촉매까지. 그다음 아랫줄 효소는 생물체 내에서 다음 끝쪽에 촉매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아래 그림에 대해서는 표시해 놓으시고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86페이지 우측 첫 번째 줄 입자의 충돌, 다음 줄 모든 충돌이 다 반응을 일으키는 충돌은 아니며, 다음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부터 두 줄 아래 이론이다까지, 그리고 다음 활성화 에너지가부터 다음 줄 끝까지. 그 다음에 아래쪽 용어 해설에서 촉매, 화학 반응 전후에 자신은 소모되지 않으면서 다음 활성화 에너지를부터 아랫줄 물질을 말한다까지. 세 줄 아래 촉매라고 하면 정촉매를 의미한다. 그다음에 87페이지로 가셔서 상단에 개념 보충 물질 대사 두 번째 줄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부터 다음 줄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까지, 그리고 뒤쪽에 물질 대사는부터 아랫줄에 촉매 작용으로 일어난다까지. 다음 간단한 물질을 이용하여 부터 다음 줄 동화 작용까지. 다음 복잡한 물질부터 이화 작용까지. 다음에 아랫줄 동화 작용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 아랫줄의 이화 작용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 그다음에 윗줄에 동그라미 하시죠. 광합성, 단백질 합성. 다음 줄에 세포 호흡, 소화. 그 다음에 본문의 양가로 2번 아랫줄 끝쪽에 효소와 결합하는 특정 반응 물질을 기질. 다음 기질이 효소에 결합하는 부분을 활성 부위. 다음 효소는 기질과 결합하여 다음 복합체를 형성. 다음 생성 물질이 만들어지면 다음 효소 기질 복합체로부터 반응에 참여한다까지. 아랫줄 반복 사용. 뒤쪽에 중간쯤에 적은 양의 효소만으로도 부터 끝까지. 그다음에 양가로 3번 효소의 기질 특이성. 기질 특이성은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2개 정도 해주시죠. 아랫줄에 일반 색깔로 효소의 주성분인 단백질은 독특한 입체 구조를 지니고 있어. 다음 효소의 활성 부위와 다음 줄 결합할 수 있다까지. 다음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기질에만 작용. 다음 아랫줄에 기질 특이성. 뒤쪽에 스쿠레이즈는 설탕을 분해할 수는 있지만 엿당을 분해할 수는 없다. 다음 아래 그림도 중요하니까 표시하시고. 다음 87페이지 우측 보시면 팁이 있는데 두 번째 줄 끝에 효소의 종류는부터 끝까지. 다음 아래쪽 수크레이즈 있죠. 그래서 아래 네 번째 줄에 수크레이즈의 활성 부위에부터 맨 끝에 줄 가수 분해된다까지. 다음에 88페이지로 가셔서 붉은색으로 표시하시죠. 개념 보충 아랫줄에 열쇠와 자물쇠 모델, 그다음에 저 그림 밑에 유도 적합 모델. 그래서 일반 색깔로 그 열쇠와 자물쇠 모델 아랫줄에 기질과 효소의 활성 부위가부터 다음 줄 상보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까지. 그다음에 그림 아래쪽 유도 적합 모델에서 두 줄 아래에 끝쪽에 기질과 효소의 활성 부위가부터 아랫줄 기질에 맞는 상보적인 구조까지. 그 다음에 89페이지로 가셔서 동그라미 2번의 아랫줄 단백질만으로 구성. 중단쯤에 단백질 외에 보조인자가 있어서부터 다음 줄 나타내는 것도 있다까지. 다음 중간에 반응의 종류에 따라 그다음에 산화 환원 효소부터 끝까지. 아래 양가로 1번의 다음 줄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다섯째 줄 내려오셔서 우측 부분에 단백질 부분을 주요소, 비단백질 부분을 보조인자. 그리고 같은 줄에 주효소의
보조인자가 결합하여부터 다음 전효소라고 한다까지. 그래서 예, 그리고 아래 그림도 보셔야 되니까 표시하시고, 자, 그림 아래 보조인자 아랫줄에 무기이온과 조효소, 그다음 아랫줄에 무기이온 철, 구리, 아연과 같은 금속 이온, 그다음 세 줄 내려가셔서 조효소, 그다음에 조효소는 효소의 활성을 위해서부터 아랫줄 변형된 것이 대부분까지. 다음 주요소에 비해 작고 열에 강하다. 그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동그라미 3번에 보결족, 보조인자 중 특별히 효소화부터 다음 줄 보결족이라고 하는 데까지. 예, 그 다음에 89페이지 우측 보시면 비타민 B3와 NAD 및 NADP 있죠. 거기 전체적으로 표시하시고 줄을 그으시면 아랫줄에 니코틴산 또는 나이아신, 그 다음에 세 줄 아래 NAD 플러스, 아랫줄에 NADP 플러스, 그 다음 아래 팁도 전체적으로 표시하시고 줄 그으시면 조효소는 대부분, 아랫줄에 비공유 결합, 아랫줄에 보결 쪽은 공유 결합.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 조효소하고 세 번째 줄에 보결 쪽에 동그라미 하시지요. 다음 90페이지로 가셔서 여기는 양가로 2번 둘째 줄 아래 우측에 국제생화학회, 아랫줄에 규약, 그 다음에 아랫줄에 6개의 군으로 분류. 그리고 여기 테이블에 복잡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다른 건 표시하지 마시고 좌측에 이제 그 효소군의 종류 있죠. 산화, 환원 효소부터 마지막에 합성 효소까지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 해 놓으시고요. 자, 효소에 대해서는 그냥 기본 이론만 공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이 교재를 보시면 그 정도 수준에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사실 뭐 설명을 특별히 안 해드려도 될 정도로 좀 쉽고, 그래서 많이 설명은 안 드리고요.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6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에 기질 특기성하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효소에서 잘 나오는 문제가 이 지문이거든요. 효소는 반응 평형을 변화시킨다, 증가시킨다. 이 지문은 절대로 맞지 않으니까 기록해 놓으시고요. 그러니까 효소는 A라는 원재료가 있는데 내가 B를 많이 얻어내고 싶다. 그럴 때 촉매 역할을 하죠. 근데 실제로 A가 B로 가는 반응 속도는 비율은 적고 B가 A로 오는 속도는 크면 B를 많이 얻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평형상수는 이렇게 이쪽 반응물 분해, 생성물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효소를 만약에 사용을 하면 위쪽에 반응 평형을 변화시킨다는 말이 맞으면 효소를 사용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A가 B로 가는 게 더 많아지고 B가 A로 가는 게 적어지고, 반응 평형으로 보면 저쪽이 되면 생성물이 더 커지죠. 분자 쪽이 더 커져서 K값이 변화하게 됩니다. 근데 K값은 평형상수는 온도에만 거의 의존하고 다른 거에 의해서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실제 반응물의 초기의 반응물의 양, 생성물의 양에 의해서도 좌우되지만 K값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온도밖에 없다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효소 촉매가 작용한다고 K 값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시험에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교재로 다시 오시면은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춤으로써 반응을 촉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 그림 보시면 이 내용은 되게 쉽죠. 아래쪽 그림 좌측 하단에 보시면 좌측에 반응물이 있고 우측에 생성물이 있는데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 장벽을 넘어야 되죠. 이 에너지 장벽이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근데 효소를 투입하게 되면 우측과 같이 에너지 장벽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위쪽에 그림을 보시면 개구리들이 절로 넘어가고 싶은데 개구리들은 힘이 넘치죠. 그래서 점핑을 많이 하는데 개구리들의 점핑 높이보다 더 높게 장벽이 있으면 못 넘어가겠죠. 근데 장벽을 낮춰주면 쉽게 넘어가서 넘어가는 개구리의 수가 많아진다. 반응에서는 물질의 수가 많아진다. 그렇게 해서 그 반응을 촉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아니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거에 의해서 반응이 촉진됐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측 그림은 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 87페이지로 가셔서 상단은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그냥 복습으로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양가로 3번의 기질 특이성이죠. 효소는 거의 단백질이죠. 근데 단백질은 말씀드렸듯이 1차, 2차, 3차, 4차 구조를 형성하는데 특히 이제 3차 구조에서 정교하게 모양이 형성이 되어야지 기능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효소에는 그 효소가 결합해서 바꾸는 물질을 기질이라고 하는데 그림에 보시면 1번 그림 보시면 위쪽에 이렇게 특이한 모양이 있죠. 활성 부위라고 효소가 원하는 기질하고 결합하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의 모양이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측 그림을 보시면 그림의 상단 우측 보시면 설탕하고 엿당이 있는데 이 효소는 설탕을 분해한 효소다. 그러면 모양이 조금이라도 다른 엿당은 결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교한 표면의 모양에 의해서 특이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설탕이 결합하면 이제 분해를 해서 설탕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리하고 1번으로 돌아오는데 효소의 활성 부위는 처음과 끝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사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효소는 몸에 많이 필요하지 않고요. 소량만 있어도 계속 반복 사용되기 때문에 양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효소는 인체의 경우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는 많지만 수는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모양에 의해서 기질 특이성이 결정된다는 지문화 될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다음 88페이지로 가셔서 뭐 효소에서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오는데 나온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모델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념 보충은 중요하고 그래서 위쪽에 1번, 2번이라고 쓰시죠. 열쇠와 자물쇠 모델은 동그라미 1번. 그다음에 아래쪽에 유도적합 모델은 동그라미 2번 쓰시고 열쇠와 자물쇠 모델은 그림 보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기질하고 효소의 활성 부위가 정확하게 모양이 맞기 때문에 열쇠, 자물쇠처럼 작용을 한다. 그래서 우측 그림을 보시면 효소를 열쇠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질이 결합하면 기질이 변화하고 효소는 떨어져 나오지만 모양이 그대로기 때문에 똑같은 자물쇠가 있으면 또 작용할 수 있겠죠. 이게 전통의 모델이었고 락앤키 모델인데 영어도 쉬워서 나올 수 있으니까 락앤키 모델도 봐두시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유도적합 모델은 인듀스드 핏인데 유도적합 말고 다른 용어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영어도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림 보시면 쉽습니다. 아래쪽 그림 보시면 이번에는 기질하고 모양이 약간 틀리죠. 근데 기질이 가까이 오면 서로 기질과 효소가 작용을 해서 효소의 모양이 약간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질하고 정확하게 맞는 형태로 바뀌고 그래서 이제 효소의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인듀스드란 말이 이제 기질이 효소에 가까이 와서 거의 결합할 상태가 되면 기질에 의해서 유도된다. 효소의 모양 변화가 유도된다라는 뜻이고요. 핏은 그래서 결국
두 개가 정교하게 모양이 맞춰진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두 가지 이제 이론이 있고요. 근데 이 이론이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이론이 아니라 사실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서로 상보적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1번 모델은 보시면 멀리서 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거리에서 봤을 때는 그 효소하고 기질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나노미터 단위로, 그러니까 원자나 분자는 나노미터 단위로 봐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기질이 효소 활성 부위 표면에 거의 결합 가까울 정도로 접근하게 되면 기질과 효소 사이에는 다양한 인터랙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우신 수소 결합이나 이온 결합이나 소수성 결합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원자의 위치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정확하게 보면 유도 적합될 모델이 맞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 두 개 모델은 다른 게 아니고 좀 다른 측면을 설명하는 거죠. 예, 그래서 크기가 크게 봤을 때는 락앤키 모델이 맞지만 정교하게 정밀도를 요구하는 수준에서는 인듀스드 핀 모델을 적용해야지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보완하면서 발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뭐 조효소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90페이지로 넘어가서 효소의 종류인데 이제 효소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분류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 제가 보기엔 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소가 나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냥 6가지 효소가 있다 그냥 쭉 봐두시고 그 안에 실제 반응의 예들이 있는데 되게 어려운 예들이 많거든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거나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6가지로 분류한다더라. 그리고 그냥 얘는 가수 분해가 맞겠네. 그 정도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로 가셔서 줄을 좀 그어야 되겠네요. 동그라미 3번 아랫줄에 두 줄 다 줄 그으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기질의 농도, 아랫줄에 효소의 농도가 일정한 경우 다음 기질의 농도가 증가할수록부터 다음 줄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진다까지. 그다음 두 줄 아래 두 줄 아래 중간쯤 효소가 기질에 의해 포화되면부터 아랫줄 끝까지. 그다음 그림 지나가셔서 양가로 2번 온도, 최적 온도,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은부터 다음 줄 반응 속도도 증가한다까지. 그리고 생물체 내에서 효소에 의해 진행되는부터 아랫줄 최대 반응 속도의 도달까지. 다음 아랫줄 뒤쪽에 다른 동물이나 식물부터 끝까지. 그다음에 단백질의 변성에서 중간쯤 최적 온도 범위를 넘어서면 반응 속도는 급격히 낮아지는 데부터 다음 줄에 단백질이기 때문이다까지. 그다음 두 줄 아래 고온에서 변성됨부터 다음 줄 끝까지. 그다음에 91페이지 우측에 두 번째죠. 무기촉매에 의한 반응 속도와 온도. 여기는 전부 줄추시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그 여러 가지 효소의 최적 온도에서 네 번째 줄, 특히 극한 미생물부터 끝까지. 그럼 92페이지로 가셔서 최적 pH 중간쯤에 효소에 의한 반응 속도가부터 다음 줄 최적 pH라고 하며까지. 다음 두 줄 아래에 사람의 몸속에 있는 효소의 최적 pH는 대부분 중성인 pH 7 정도이다. 그다음 아랫줄에 예를 들면부터 pH 2에서 최대 활성. 그림 아래로 양가로 4번의 저해제 부분은 여기 빨간색으로 하시죠.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하시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 붉은색으로 표시하시죠. 아랫줄에 저해제는 효소 기질과 결합하지 못하게 하여부터 방해하는 물질까지. 아랫줄에 경쟁적 저해제, 비경쟁적 저해제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2개씩 하시고 그다음에 아래 그림 중요하니까 표시하시고 별표 2개 하시고 그다음 아래 그림 설명에서 경쟁적 저해제는 활성 부위, 비경쟁적 저해제는
비활성 부위의 결합. 그다음에 아래쪽에 경쟁적 저해제에 줄 치시고 몇 줄이죠? 하나, 둘, 셋, 넷. 네 줄 내려오셔서 중간쯤에 경쟁적 저해제는부터 다음 줄 저해 효과가 약해진다까지. 그다음에 아랫줄에 비경쟁적 저해제, 두 줄 아래에 음성 피드백 조절, 여기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하나 하시고, 그다음에 아랫줄에 알로스테릭 부위, 얘도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하시고, 예. 그다음에 92페이지 우측으로 가셔서 중간에 저해제가 있는 경우에 최대 반응 속도 있죠. 이 부분 전체적으로 표시하시고 별표 2개 하시고, 그다음에 원래 색깔로 돌아와서 두 번째 그림 아래에 경쟁적 저해제 옆에, 자, 기질과 입체 구조가 비슷, 여기 동그라미 1번 표시하시고, 예. 그 다음에 옆에 효소의 활성 부위, 여기에 동그라미 2번 쓰시고, 그 다음에 기질과 경쟁적으로 결합, 동그라미 3번 하시고, 아랫줄에 페니실린, 그 다음에 그 아랫줄에 세균의 세포벽을 형성하는 효소, 여기서부터 그 다음 줄 세균의 번식을 막는다까지 쭉 그으시고, 그 다음 아랫줄 비경쟁적 저해제에서 기질과 입체 구조는 다르지만 동그라미 1번 써놓으시고, 그다음에 효소의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의 결합, 동그라미 2번 써놓으시고, 활성 부위의 구조를 변형시킴으로써 효소의 활성을 저해하는 물질. 그다음에 아까 방금 동그라미 2번 한 데 옆에다가 기질과 경쟁하지 않는다라고 기질과 경쟁하지 않는다라고 기재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92페이지 우측 상단에 가시면 pH가 효소에 미치는 영향이 있죠. 전체적으로 표시하시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페니실린의 작용 원리 그림에만 표시하시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용어 해설에서 페니실린 푸른 곰팡이에서 얻은 화학물질, 아랫줄에 항생제의 한 종류, 아랫줄에 알로스테릭 부위, 효소에서 활성 부위 외에 다른 부위.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93페이지 가셔서 동그라미 4번 두 줄 아래에 중간쯤 발효식품을 만드는 데 효소를 이용, 아랫줄에 최근에는부터 끝까지. 그다음에 양가로 1번에서 그 표에서 발효식품 식혜 연육제 있죠. 동그라미 각각 해놓으시고, 그다음 양가로 2번에 두 줄 아래 지방 분해 효소와 단백질 분해 효소를부터 다음 줄 높은 세척력을 발휘한다까지. 그다음에 양가로 3번에 두 줄 아래 내려와서 효소를 이용한 요 검사 원리. 그다음에 6줄 내려오셔서 효소를 이용한 혈당 측정 원리. 뒤쪽에 혈당 측정기의 끝에는 극소량의 포도당 산화효소가 고정, 다음 혈액, 다음 아랫줄에 포도당과 반응하여 포도당이 산화되면서 전류가 발생, 다음 전류의 세기로 혈당을 측정. 예, 됐고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91페이지 가시면 이제 동그라미 3번이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죠. 그래서 그 미치는 게 기질의 농도가 높으면 반응을 잘하고, 온도가 적정하면 반응을 잘하고, pH가 적정하면 반응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써 놓으실 게 염 농도도 영향을 크게 미치거든요.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내용은 되게 쉽습니다. 양가로 1번 기질의 농도 보시면 그림 보시면 되는데, 이제 효소의 양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 효소가 이제 반응을 시키는 기질의 양이 계속 증가하면은 그래프와 같이 계속 그 반응 속도가 증가하겠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수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효소의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측 그림 보시면 효소에 기질이 다 결합해 있죠. 그러면 속도가 더 높아질 수 없다. 단순한 얘기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온도 보시면은, 무기촉매, 그러니까 화학에서 말하는 촉매는 열에 되게 강하기 때문에 온도가 계속 높아지면 반응물의 온도가 높아지고 반응물의 온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반응물의 에너지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뛰어넘는 반응물들의 개수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무기촉매를 적용했을 때는 아래쪽 그림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이 무기촉매죠. 온도가 높아질수록 반응 속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효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30 몇 도쯤에 최대가 됐다가 확 떨어지죠. 이유는 단순하게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에너지가 커지고 그러면 효소의 3차 구조에 입체적인 구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결합들이 수소결합, 그다음에 이온결합, 그다음에 소수성 결합이죠. 이런 것들은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그 결합들이 깨져나가면서 모양이 많이 변하거든요. 효소는 모양이 조금만 변하면 활성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최대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아래쪽 우측 그래프 보시면은 그 효소 세 가지인데 북극새우의 효소는 북극새우는 추운 데서 사니까 효소가 낮은 온도에서 활성을 띠도록 원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잘 작용을 못하고 우측에 화산지대에 사는 미생물은 높은 온도에서도 잘 활동할 수 있게 그 효소는 아미노산 배열을 잘 바꾸면은 그 열적 안정성도 마음대로 디자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부터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쉬운 내용이죠. 92페이지 가시면은 이제 pH가 나와 있는데 pH도 이제 pH가 낮다는 거는 수소 이온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효소 주변에 수소 이온이 많으면 수소 이온은 굉장히 강한 그 이온 결합을 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효소의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효소의 비공유 결합 세 가지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죠. 그래서 pH가 아주 낮거나 아주 높으면은 효소 활성이 확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은 쉽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양가로 4번의 저해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인데 저해제는 내용 보시면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가 나와 있죠. 근데 경쟁적, 비경쟁적은 그 컴피터티브하고 넌 컴피터티브인데 영어로 확정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경쟁적, 비경쟁적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림 보시면 쉽습니다. 그림 보시면 아래쪽에 그 보라색인가요? 그 효소인데 좌측은 이제 경쟁적 저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질은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왼쪽에 경쟁적 저해제가 있는데 얘는 기질하고 모양이 많이 비슷한데 약간 다른 부분이 있죠. 근데 기질이 효소와 결합하는 부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질 대신 저해제가 효소에 결합을 하고 근데 이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이 아니기 때문에 기질은 효소와 결합한 다음에 뭐 분해 반응이면 분해된 다음에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저해제는 잘 안 떨어집니다. 효소에 계속 붙어 있는 거죠. 기질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거죠. 이런 타입이 경쟁적 저해제고 우측에 비경쟁적 저해제인데 얘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비경쟁적은 기질하고 전혀 닮지 않았고요. 보시면 좌측 아래에 알로스테릭 부위라고 있습니다. 효소에. 그래서 알로스테릭인데 영어는 모르셔도 되고 알로는 다른, 어나더나 다른이란 뜻이고요. 스테릭은 원래는 공간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위치나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다. 그 정도의 뜻이고요. 그래서 비경쟁적 저해제는 그 효소의 활성 부위에 붙지 않습니다. 알로스테릭 부위에 붙는데 붙고 나면 효소가 모양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기질이 아예 결합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 효소의 활성을 저해하는 저해제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정확히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아래쪽에 설명을 보시면 경쟁적 저해제에서 1번 동그라미 하셨죠. 기질과 입체 구조가 비슷하고
효소의 활성 부위에 결합하고 기질과 경쟁한다. 그리고 두 줄 아래 페니실린이 뭐 대표적인 예입니다. 페니실린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래쪽 뭐 페니실린은 원래 그 세균이 세포벽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포벽을 만드는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에 자기가 기질인 것처럼 결합을 해서 잘 안 떨어지죠. 그래서 그 효소가 기능을 못하고 그러면 세균이 살아가질 못하고 증식도 못하기 때문에 약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셔서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죠. 뭐 기질과 입체 구조 다르죠. 1번, 2번 다른 부위에 붙죠. 알로스테릭 부위에 기질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성 부위 구조를 변화시켜서 효소의 활성을 저해하는 물질입니다. 그 아래 음성 피드백 조절이 나와 있는데 음성 피드백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포가 A라는 원재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D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B라는 물질로 바꾸고 C로 바꾸고 다시 D로 바꾸는데 세포 내에서는 이걸 생합성이라고 하고 모든 단계에 다 효소들이 작용하게 되죠. 여기는 이제 효소 2번이 작용하고 얘는 효소 3번이 작용하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 물질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제 세포한테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뭐 D라는 물질이 효소한테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얘가 가서 효소 1번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활성 부위인데 여기에 알로스테릭 부위가 있죠. 그러면 D라는 물질이 여기 가서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이 효소는 모양이 바뀌고 활성 부위가 바뀌기 때문에 기능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단계 A가 B로 바뀌는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돼서 불필요하게 D를 만드는 일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걸 화살표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블락킹, 막는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음성 피드백은 생물학 여기저기 나오는데 중요하고 그다음에 음성 피드백은 이 경쟁적 저해제로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A하고 D가 비슷하게 생겨야지 이 활성 부위를 막을 테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모양이 다르더라도 알로스테릭 부위에 결합해서 비경쟁적으로 저해하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음성 피드백은 비경쟁적 저해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측의 중단 그림이 중요한데 그림을 보시면 그래프가 있죠. 그래서 저해제가 없는 경우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은 기질 농도죠. 기질 농도가 높아지면은 반응 속도가 점점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효소 양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수렴하게 되죠. 근데 경쟁적 저해제가 있는 경우는 처음부터 이렇게 반응 속도가 낮아지죠. 자,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고 경쟁적 저해제가 있는 경우는 저해제가 있으니까 반응 속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느 순간 같아집니다. 왜냐하면 기질의 농도가 워낙 높아지면 저해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 경쟁적 저해제도 10개고 기질도 10개였다. 그러면 영향을 미치겠죠. 뭐 50% 가까이. 근데 저해제는 10개인데 기질은 계속 증가해서 10억 개가 됐다. 그러면 저해제 어디 있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그때는 최대 속도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아래쪽에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는 경우인데 얘는 이렇게 되죠. 근데 비경쟁적 저해제는
만약에 효소가 100개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 기질이 아니고 효소가 100개가 있는데 비경쟁적 저해제가 50개가 있다. 그러면 다 알로스테릭 부위에 결합을 해서 50%의 효소들이 무력화되겠죠. 그래서 기질이 아무리 양이 많아져도 작용할 수 있는 효소의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최대치는 이만큼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갭은 비경쟁적 저해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효소가 100개인데 저해제가 99개다. 그러면 활동할 수 있는 효소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만큼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 폭은 비경쟁적 저해제의 숫자 또는 농도에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시면 되고요. 93페이지에 혈당 측정 아래쪽에 혈당 측정 원리 있는데 얘는 당뇨하고 관련해서 중요하니까 이 부분만 좀 꼼꼼히 보시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쉬우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났네요. 일단 조금 쉬고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